그러나 문제는 이 섬의 해안선이 동서로 긴 타원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터미널에서 1시간 더 기다려 한라산을 가로지르는 버스를 타는 편이 결과적으로 더 빨랐을지 모른다. 이렇게 길게 우회하는 동안 피읍에서 인선의 마을로 들어가는 작은 버스의 운행이 눈 때문에 중단될지도 모른다. 커다란 진홍색 꽃송이들을 무더기로 피워낸 아열대의 나무들이 세차게 몸을 흔들고 있다. 이렇게 많은 눈이 꽃들 위로 조금씩 쌓이지 않는 건 저 압도하는 바람 때문이다. 여러 개의 긴팔 같은 가지들을 휘두르는 야자수의 움직임은 더 격렬해 보인다. 모든 나무들의 반들반들한 잎과 꽃대와 무성한 가지들이 각기 독자적인 생명체처럼 마치 스스로 폭설로부터 벗어나려는 듯 펄럭이고 있다. 이 눈보라에 비하면 서울의 눈은 얼마나 고요했던가. 나는 생각한다. 불과 4시간 전 인선이 입원해 있는 병원을 나와 택시 뒷좌석에 올라타며 보았던 눈은 잿빛 하늘과 아스팔트 사이의 허공을 촘촘히 꿰매는 무수한 흰 실들처럼 보였다. 3분에 한 번씩 바늘에 찔려 새로운 피를 흘리는 인선, 성대를 울리지 않고 속삭이듯 말하는 인선, 통증 때문인지 다른 감정 때문인지 알 수 없는 번쩍이는 눈으로 나를 응시하던 인선을 뒤로하고 택시는 김포공항을 향해 달렸다. 젖은 실밥처럼 앞유리에 달라붙은 눈송이들을 2개의 와이퍼가 끈덕지게 지워냈다. 제주집에 가죠 라고 인선이 말했기 때문에 나는 이곳까지 왔다. 언제? 내가 묻자 인선은 대답했다. 오늘 해 떨어지기 전에. 병원에서 김포공항까지 택시로 최단 시간에 달려가 가장 빠른 항공편으로 제주까지 날아간다 해도 가능할까 말까 한 일이었다. 이상한 농담이라고 생각했지만 인선의 눈은 진지했다. 안 그러면 죽어. 누가? 새. 새라니 라고 되물으다 말고 나는 지난해 가을 인선의 집에서 만났던 작은 앵무새들을 기억했다. 그중 한 마리가 안녕 하고 나에게 말을 걸었었다. 그 목소리가 인선의 음성과 비슷해 나는 놀랐다. 앵무새가 사람의 발음뿐 아니라 음새까지 따라할 수 있다는 걸 그때까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더 신기했던 것은 그 새가 마치 인선의 질문을 알아듣는 듯 기와 응, 아니와 몰라 같은 대답들을 교차해 제법 그럴싸하게 대화를 이어간 거였다. 앵무새처럼 따라한다는 말은 잘못된 비유야 라고 그 아침 인선은 말했다.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걸 반신반의하는 나에게 그녀는 웃으며 권했다. 너도 한번 말해봐. 손에 올라오라고. 나는 망설였지만 인선의 미소에 용기를 얻어 새 장문을 열고 집게 손가락을 펼쳤다. 여기 올라올래? 새가 즉시 아니 라고 대답해서 나는 무안해졌는데 방금 한 대답을 부정하듯 조그맣고 까칠까칠한 발로 거의 무게가 없는 몸으로 새가 내 손가락으로 건너오자 이상하게 마음이 흔들렸다. 아미가 몇 달 전에 죽어서 지금은 아마만 있어. 내 기억이 맞는다면
말을 하던 새가 아미였다. 수명이 10년은 남았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죽은 걸까? 머리와 꼬리의 깃털에 레몬보다 연한 노랑 무늬가 들어가 있던 새였다. 아마가 아직 살아있는지 봐줘. 살아있으면 물을 줘. 아마는 아미와 달리 머리부터 꼬리 깃털까지 완전히 휘어서 더 수수해 보였고 말을 못하는 대신 인선의 허밍을 유려하게 흉내낼 수 있었다. 아미가 내 집게손가락으로 건너온 것과 거의 동시에 아마는 내 오른쪽 어깨로 활짝 날아올라 앉았는데 아미와 꼭 같이 무게 없는 몸과 가칠가칠한 감촉이 스웨터 올 사이로 느껴졌다. 얼굴을 보려고 내가 돌아서자 녀석은 고개를 외틀어 생각에 잠긴 듯한 왼쪽 눈으로 수초 동안 나를 마주 보았다. 알겠어. 인선의 부탁이 진지했으므로 일단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집에 가서 짐을 챙겨서 내일 새벽에 첫 비행기를 타고 갈게. 그건 안 돼. 상대의 말을 중간에 끊는 것은 인선이 평소에 하지 않는 일이었다. 그러면 너무 늦어. 사고가 난 게 벌써 그저께야. 그날 밤에 수술받고 어제까지 정신이 없었어. 오늘 정신 차리자마자 너한테 연락한 거야. 제주에 부탁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없어. 그 말을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제주시나 서귀포에도 널 발견했다는 할머니는 전화번호를 몰라. 인선의 어조가 이상하게 필사적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네가 가주면 좋겠어, 경아야. 그 집에서 아마를 돌봐줘. 내가 퇴원할 때까지만. 그건 또 무슨 말이야? 라고 되묻고 싶었지만 인선이 빠르게 이어가는 다음 말을 끊을 수 없었다. 다행히 그저께 아침에 물그릇을 가득 채워놨어. 좁쌀이랑 건과일이랑 펠릿도. 저녁 늦게까지 작업할 생각으로 넉넉하게 넣어뒀어. 이틀은 어떻게든 버틸 수 있었을지 몰라. 하지만 사흘은 불가능해. 오늘 안에 가면 살릴 가능성이 있어. 하지만 내일은 죽어. 반드시. 무슨 말인지 알겠어. 라는 그녀를 달랬지만 정말로 이해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너도 없는 집에서 네가 태어날 때까지 있을 수는 없어. 일단 가서 살린 다음 3장째로 들고 올게. 무사한 걸 보면 너도 안심이 될 테니까. 아니야. 인선이 완강하게 말했다. 그렇게 갑자기 환경이 바뀌는 걸 견딜 수 없을 거야, 아마는. 나는 당황했다. 우리가 친구로 지낸 20여 년 동안 인선은 이런 식으로 무리한 부탁을 한 적이 없었다.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그녀가 문자로 말했을 때 나는 수술 동의서 같은 것을 써줘야 하는 급박한 상황일 거라고 짐작했다. 그래서 집에도 들르지 않고 바로 택시를 탔던 것이다. 끔찍한 통증과 충격 때문에 인선의 어떤 부분이 달라진 걸까? 이 모든 게 내가 제안한 일 때문이니 책임을 져달라는 걸까? 아니 정말로 부탁할 사람이 나뿐인 걸까? 1달 가까이 제주에 머물며 새를 돌볼 수 있는 사람, 더 이상 일도 가족도 계속할 일상의 의미도 존재하지 않게 된 사람이 그 가운데 어떤 것이 이유라 해도 나에게는 거절할 방법이 없었다. 강풍이 먼 바다의 먹구름을 흩을 때마다 햇빛이 수평선으로 떨어진다. 수만의 새떼 같은 눈송이들이
신기루처럼 나타나 바다 위를 쓸려 다니다 빛과 함께 호련히 사라진다. 내가 이마를 대고 있는 차가운 찻장에도 두 개의 와이퍼가 끼익끼익 소리를 닦아내는 버스 앞 유리에도 커다란 눈송이들이 쉼없이 부딪혔다 사라지고 있다. 나는 고개를 바로 하고 패딩 코트의 주머니를 뒤적인다. 손에 잡은 얇은 껌 상자를 꺼내 연다. 임박한 보딩 시간에 쫓기며 김포공항의 편의점에서 산 것이다. 은박을 씌운 태블릿에 박혀있던 12개의 조그만 정방형 껌 중 하나는 비행기가 이륙할 때 씹었고 이제 두 번째 알을 꺼내 손바닥에 올려놓는다. 매끄러운 곡선으로 배가 부풀어 오른 그걸 입에 넣고 씹기 시작한다. 멀리서부터 얼음이 갈라지듯 다가오는 편두통의 전조 때문이다. 끔찍한 위경련과 혈압 강화를 동반하는 이 오래된 두통의 원인을 나는 모른다. 언제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약을 지니고 다니는데 오늘은 잠시 집 앞에 나왔다가 바로 이곳까지 왔기 때문에 챙기지 못했다. 전조를 지나 정말 증상이 시작되고 나면 어떤 응급 처방도 무의미하다. 그 직전의 임계에서 도움이 되는 것은 경험상 껌뿐이다. 가장 부드러운 죽조차 해롭다. 일단 두통이 시작되면 결국 토하게 된다. 어디까지 감습과 운전기사가 제주말로 소리쳐 묻는다. 나에게 가방이 없기 때문에 먼 여행의 외출복으로 적당해 보이지 않는 커다란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현지인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피읍까지요. 어디? 나는 더 목소리를 높여 대답한다. 피읍에 도착하면 알려주시겠어요? 지척인데도 기사의 대답이 정확히 들리지 않는다. 착장 밖의 바람이 소리를 삼켜버리기 때문이다. 내가 그 목적지를 물은 건 대부분의 정류장에 그가 내 목적지를 물은 건 대부분의 정류장에 사람이 없기 때문인 것 같다. 버스의 승객은 나뿐이니 멀리서 보아 정류장에 사람이 없다 싶으면 속력을 줄이지 않고 통과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바로 다음 정거장에 사람이 있다. 관광객으로 보이는 30대 남자가 눈보라 속에서 상체를 도로 쪽으로 내밀고서 손을 흔들고 있다. 강풍을 버티며 기다리는 것만으로 힘들었던 듯 그는 요금도 치르지 않고 운전석의 바로 뒷좌석에 무너져 앉는다. 무거워 보이는 배낭을 힘겹게 벗어 옆좌석에 놓은 뒤에야 점퍼 안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낸다. 공항 가지요? 교통카드를 찍으며 그가 묻자 기사가 큰 소리로 대답한다. 아, 공항 가려면 건너편에서 타야지. 그리고 비행기 안 뜹니다. 공항 안 갑니까? 거의 절망적인 피로가 남자의 목소리에서 묻어나온다. 버스 앞에 분명히 붙어 있지 않습니까? 공항 간다고. 공항에 가기는 가지. 그런데 멀리 돌아가니까 건너편에서 타야 한다고요.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데요. 공항에 가기만 하면 그냥 이거 타고 가겠습니다. 2시간은 더 돌아가는데? 운전기사가 혀를 찬다. 돌아서 가는 거야 뭐 손님 맘인데 오늘 비행기는 안 뜬다니까? 압니다. 내일 아침까지 공항에서 기다릴 겁니다. 남자는 시종 깍듯한 말씨를 쓰고 있지만 운전기사가 절반쯤 섞어 쓰는 반말 때문인지 어딘가 울분을 누르고 있는 것처럼 들린다. 공항에서 아침까지?
11시면 불 끄고 다 나가라 하는데 공항에서 밤샘이 안 된다고요? 놀란 듯 남자가 되묻는다. 그럼 오늘 비행기 못 탄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뭘 어떡해요? 숙소를 잡아야지. 큰일 날 사람이네 이거. 대책도 없이 이런 날씨에 망연한 얼굴로 입을 벌리고 있는 남자를 백미러로 곁눈질하며 기사가 고개를 젓는다. 대화는 거기서 끊어진다. 남자가 체념한 듯 안전벨트를 매고 휴대폰을 켜든다. 제주 시내 숙소를 검색하거나 지인에게 연락을 하는 것이리라. 그의 배낭이 반쯤 가리고 있는 내륙 쪽 차창으로 나는 눈을 돌린다. 해발 2000m의 사화산이 서 있어야 할 방향이지만 어떤 형상도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다. 먹구름과 눈안개의 희고 거대한 덩어리가 허공 가득 일렁이고 있을 뿐이다. 해안에는 아슬아슬하게 눈이 쌓이지 않지만 조금만 고도가 높아져도 상황은 다를 것이다. 한순간 구름이 흩어지며 기적처럼 내리비치는 햇빛, 낮게 나는 새들처럼 해수면 위로 나부끼는 찬란한 눈송이들의 자비 같은 건 저 상간에 없을 것이다. 이제 폐읍에 도착하고 나면 숨막히는 밀도의 저 눈보라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다. 이런 눈에 인선은 익숙할까? 나는 문득 생각한다. 이런 눈보라가 그녀에게는 놀랍거나 특별한 일이 아닐까? 어디까지 구름이고 안개이고 눈인지 구별할 수 없는 저 일렁이는 회백색 덩어리가 자신이 태어나 자란 돌집이 저 거대한 덩어리 속에 분명한 좌표로 존재하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를 새 한 마리가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함께 출장 여행을 다니던 저태 인선은 고향 이야기를 좀처럼 하지 않았던 데다 완전한 서울말을 썼기 때문에 나에게는 서울 내기와 다름없이 느껴졌다. 어느 밤 숙소 로비의 공중전화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나누는 대화를 옆에서 듣고서야 인선이 먼 섬에서 왔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몇 개의 명사들 말고는 이해하기 어려운 방언을 그녀는 구사했다. 웃음 띤 얼굴로 무엇인가 연달아 물었고 알아들을 수 없는 문장들로 농담을 건네고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맥락으로 커다란 웃음을 터뜨린 뒤 송수화기를 내려놓았다. 뭐가 그렇게 재밌어, 엄마하고? 내가 묻자 그녀는 선선히 대답했다. 별거 아니야. 그냥 또 농구를 본다고 하셔서. 웃음의 여운이 아직 그녀의 얼굴에 남아있었다. 엄마는 그냥 할머니야. 40 지나서 나를 낳았거든. 그러니까 환갑이 훨씬 넘으셨어. 농구 규칙도 모르면서 보는 거야. 사람들이 많이 나오니까 집이 외떨어져 있어서 일이 없을 땐 적적해 하시거든.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짝 친구의 비밀스러운 습관을 흉보는 것 같은 장난기가 어려 있었다. 그 연세의 일을 아직도 하셔? 그럼 할머니들은 8순까지도 일을 해. 귤 수확할 때는 품앗이로 서로 도와주고. 인선은 다시 웃으며 좀 전의 이야기로 돌아갔다. 축구 경기를 하면 그것도 좋아하셔.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오잖아. 뉴스에서 행진하고 시위하는 장면도 얼마나 유심히 보는지 몰라. 누구 아는 사람이 나온다는 말이라도 들은 것 같이. 그 후 기차나 고속버스에서 시간이 잘 가지 않을 때, 식당에서 음식이 나오지 않을 때면
나는 인선에게 제주말을 가르쳐 달라고 청했다. 그녀가 어머니 그녀가 어머니에게 쓰던 유성음이 많고 억양이 부드러운 방언이 듣기 좋았기 때문이다. 어차피 네가 제주 여행 가선 못 쓸 텐데 육지 사람인 거 다 느껴져서. 처음에 인선은 내키지 않아 했지만 내가 정말 관심을 보이자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알려주었다. 가장 재미있었던 것은 육지말과 다르게 활용되는 동사와 형용사의 어미들이었다. 가끔 회화 연습도 했는데 하다, 헨, 하멘, 하젠으로 이어지는 시제 활용을 내가 틀릴 때마다 인선은 웃음 띤 얼굴로 교정해 주었다. 언젠가 그녀는 말했다. 바람이 센 곳이라 그렇대. 어미들이 이렇게 짧은 게 바람 소리가 말끝을 끊어가 버리니까. 그렇게 인선의 고향은 그녀가 가르쳐주는 담담한 방언, 어미들이 홀홀이 짧은 담담한 방언과 사람이 그리워 농구 경기를 즐겨본다는 아이 같은 할머니의 이미지로만 남아 있었다. 내가 잡지 일을 막 그만두었던 연말, 이를 사이에 두지 않은 순수한 친구로서 처음으로 그녀를 만난 저녁까지는 그 새밑의 밤 차량 통행이 많지 않은 2차선 도로 쪽으로 통창을 낸 국수집에서 우리는 함께 늦은 저녁을 먹었다. 해가 바뀌면 두 사람의 나이에 한 살씩 더해진다는 사실이 당시로선 무겁게 느껴졌던 기억이 난다. 눈 온다. 인선의 말에 나는 국수발을 이로 끊고서 창밖을 내다봤다. 안 오는데? 차가 지나갈 때 보였어. 곧이어 승용차 한 대가 지나가자 전조등 불빛이 비추는 검은 허공위로 고운 소금가루 같은 눈발이 반짝였다. 젓가락을 내려놓고 인선은 식당 밖으로 나갔다. 나는 계속 국수를 먹으며 통창 넘어 그녀의 뒷모습을 내다보았다. 어딘가에 전화를 걸려고 나가는 줄 알았는데 그녀의 휴대폰은 탁자 위에 얌전히 놓여 있었다. 사진을 찍으려는 걸까? 카메라도 두고 나갔지만 어떻게 촬영을 할 것인지 생각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인성과 동행할 때면 그런 일이 자주 있어서 나는 언제나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했다. 그녀가 무엇을 관찰하고 카메라에 담는지 호기심을 품고 지켜보거나 나대로 다른 생각을 하며 느긋하게 기다리거나. 짐작과 다르게 인선은 카메라를 가지러 되돌아오지 않았다. 어깨와 날개뼈에 깡마른 윤곽이 드러나는 얇은 목폴라바람으로 색이 옅은 청바지 호주머니에 두 손을 넣은 채 꼼짝 않고 서 있을 뿐이다. 택시 한 대가 다시 지나가고 전조등이 비추는 허공으로 소금가루 같은 눈발이 흩어졌다. 그녀는 마치 모든 것을 잊은 사람 같았다. 먹다만 국수를, 일행인 나를, 날짜와 시간과 장소를, 이윽고 식당으로 들어온 그녀의 머리에 쌓인 약간의 눈이 우리 탁자까지 걸어오는 짧은 동안 녹아 자잘한 물방울로 맺히는 것을 나는 보았다. 말없이 우리는 남은 국수를 먹었다. 누군가를 오래 만나다 보면 어떤 순간에 말을 아껴야 하는지 어렴풋이 배우게 된다. 두 사람 모두 젓가락을 내려놓고도
한참 시간이 흘렀을 때에야 그녀는 입을 열어 18살에 자신이 가출한 적이 있다고, 그때 죽을 고비를 한 번 넘겼었다고 말했다. 나는 내심 놀랐다. 인선이 9살일 때 홀로 되어 딸을 대학까지 보낸 연로한 어머니에게 그녀가 평소나 얼마나 각별한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늘 할머니 같은 엄마라고 해서 정말 나하고 외할머니 사이 같은 줄 알았는데, 나는 인선에게 말했다. 외할머니는 부모님하고 다르셨거든. 서로 복잡한 마음이란 게 조금도 없고 끝없이 주기만 하시고. 가만히 웃으며 인선이 동의했다. 정말 그랬어. 엄마는 정말 할머니처럼 나를 대했어. 아무것도 기대하거나 꾸짖지 않았어. 마치 어머니가 곁에서 듣고 있는 것처럼 인선의 어조는 조심스러웠다. 어릴 때 아무 불만도 없었어. 아버지도 어머니도 음성이 크지 않아서 집은 늘 조용했어.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엔 더 조용했지. 세상에 엄마하고 나 둘뿐이란 걸 언제나 느꼈어. 밤에 배앓이를 가끔 했는데 엄마는 내 엄지손가락을 실로 묶고 바늘로 손톱 아래를 따주고는 한없이 배를 문질러 줬어. 어이구, 수수깡 같은 내 똘, 아방달망 신경이 명주실 같아 그래. 한숨 섞어 자꾸 혼잣말을 하면서 커다란 대접속을 젓가락으로 휘휘 젓다가 더 이상 남은 국숟가락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서 그녀는 젓가락을 탁자에 내려놓았다. 누군가에게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반듯하게 젓가락에 키를 맞췄다. 그런데 그 해엔 왜 그렇게 엄마가 미웠는지 몰라. 훅 하고 뜨거운 게 명치에서부터 목구멍을 타고 올라오면 견딜 수 없었어. 집이 싫었어. 외딴 집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30분 넘게 걸어야 하는 길도 싫고 버스에 실려 도착하는 학교도 싫었어. 수업 시간을 알리는 엘리제를 위하여가 싫었어. 수업 시간이 싫고 아무것도 그리 싫어하지 않는 것 같은 아이들이 싫고 주말마다 빨아서 다려 입어야 하는 교복이 싫었어. 그러던 언젠가부터 엄마가 싫어지기 시작했어. 그냥 이 세상이 역겨운 것처럼 엄마가 역겨웠어. 나 자신이 혐오스러운 것과 똑같이 엄마가 혐오스러웠어. 엄마가 해주는 음식이 지긋지긋하고 흙집투성이 밥상을 꼼꼼히 행주지라는 뒷모습이 끔찍하고 옛날식으로 틀어올린 하얗게 샌 머리가 싫고 무슨 벌을 받는 사람처럼 구부정한 걸음걸이가 답답했어. 점점 미움이 커져서 나중에는 숨도 잘 쉴 수 없었어. 무슨 불구덩이 같은 게 쉬지 않고 명치계에서 끓어오르는 것 같았어. 결국 집을 나온 건 살고 싶어서였어. 그렇지 않으면 그 불덩이가 나를 죽일 것 같아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교복으로 갈아입고 배낭에는 교과서와 공책 대신 속옷과 양말을, 보조 가방엔 체육복 대신 사복을 넣었어. 12월 이맘때였어. 품앗이로 귤을 수확하고 포장하던 때라 엄마는 새벽부터 마을에 나가 일을 했어. 엄마가 보자기로 덮어두고 간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면서 나는 돈이 있을 만한 장소를 찾았어. 텔레비전 아래 전기, 수도 요금 고지서를 넣어두는 양철 과자통 속에 제법 큰 돈이 있었어. 먼저 수확한 우리 밭 귤을 판 돈. 집을 나서기 직전에 엄마가 쓰던 방을 돌아봤던 기억이 나. 미닫이 문이 열려 있었고 이불이 반드시 개켜져 있었어. 하지만 전기장판이 깔린 요는 그대로 펼쳐져 있었어. 그 요 아래 실톱이 있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어. 날카로운 쇠붙이를 깔고 자야 악몽을 안 꾼다는 미신을 엄마는 믿었거든.
하지만 실톱을 깔고도 엄마는 자주 꿈을 꿨어. 숨을 죽여 몸서리를 치고 이따금 들고양이처럼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흐느껴 울었어. 그 모습, 그 소리가 나한텐 지옥이었어.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다신 안 돌아올 거라고 그때 스스로에게 맹세했어. 저 사람이 내 인생을 더 이상 어둡게 채색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구부정한 등과 끔찍하게 여린 목소리로 세상에서 가장 나약하고 비겁한 인간의 모습으로 여객선 터미널 화장실에서 사복으로 갈아입고 완도행 페리호 티켓을 끊어 섬을 떠났어. 목포 터미널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목포 터미널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에 도착하자 밤이 깊어 있었어. 터미널 근처 값싼 숙소에 묵었는데 객실 잠금 장치를 몇 번이나 확인하고도 불안했던 기억이 나. 이부자리에 모르는 사람의 머리카락이 있는 게 싫었어. 물에 적신 휴지로 다 닦아내고 또 동그랗게 등을 웅크리고 잤어. 그렇게 하면 더러움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 것처럼. 다음 날 숙소를 나와 서울 사는 조카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 내가 전에 이야기했을 거야. 엄마의 하나뿐인 언니의 손녀딸. 지금 호주가 있는. 일찍 돌아가신 이모는 엄마와 달리 결혼을 빨리 하고 아이를 바로 낳아서 사촌 언니가 외려 나에겐 엄마뻘이고 오촌 조카 언니는 나보다 2살 많아. 그냥 언니라고 하면 어른들에게 혼나니까 어릴 때부터 조카 언니라는 어색한 호칭으로 부른 거지. 그때 조카 언니는 대학 신입생이었는데 내 전화를 받고는 종로로 찾아올 수 있겠냐고 YMCA 건물 로비에서 만나자고 했어. 언니는 의리를 지켜서 다행히 어른들을 데리고 나오진 않았지만 나를 보자마자 나무라기 시작했어.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어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지. 고등학교 졸업은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엄마에게 전화는 했느냐고. 돌아갈 차비는 있느냐고. 지금 묵는 데가 어디냐고 물었어. 그 어떤 말에도 대답하지 않고 나는 그것을 도망쳐 나왔어.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아달라고 내가 당부했지만 언니가 그날 모두에게 말할 거란 걸 알 수 있었어.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스스로 다짐했어. 언니가 말한 모든 걸 반대로 하겠다고. 엄마에게 전화하지 않고 물론 섬으로 돌아가지 않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을 거라고. 일단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터미널 근처 일식당에 붙은 구인 광고를 보고서 면접을 보러 들어갔어. 그곳에서 가까운 교육대학에 1년 다니다 휴학 중이라고 떨면서 말했는데 사장은 이상하게도 의심하지 않았어. 앞치마를 두르게 하고 2시간 동안 홀서빙 일을 시켜보고는 다음 날부터 바로 출근하라고 했어. 식당을 나와 숙소를 향해 걷는 동안 나는 얼마간 흥분 상태였던 것 같아.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수많은 인파가 눈앞으로 활짝 갈라지며 자, 이젠 넌 앞으로만 걸어 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어. 가슴 한편은 조여들며 불안한데 머리 위로 계속 얼음물이 끼얹어지는 것처럼 정신이 또렷했어. 이런 느낌을 자유라고 부르는 건가? 생각했던 기억이 나. 날은 빨리 어두워지고 섬에선 충분히 따뜻한 반코트였지만 지독하게 한기가 파고 들어왔어. 코트깃을 올려 세우고 고개를 수그려서 칼바람이 목으로 조금이라도 덜 들어오게 하며 걷다가
살얼음 위로 얇게 눈이 쌓여 있던 축대에서 발이 미끄러졌어. 떨어지는 동안 두 팔로 느꼈던 허공의 감각이 기억나. 바닥이 없구나. 아직도 없구나. 죽는구나. 그 깊이가 5m였다는 건 나중에 알았어. 다음날 정오께 나는 발견되었대. 축대 아래로 파헤쳐진 공사 현장이 있었고, 여름부터 공사가 중단돼 버려져 있던 현장의 소유권이 마침 그날 이전돼 새 주인과 부동산 중개업자가 함께 보러 왔던 거야. 시체가 있는 줄 알고 기겁했는데 숨을 쉬고 있어서 더 놀랐다고 했어. 내가 죽지 않은 건 지하수 배수를 위해 쌓아놓은 부직포 더미 위로 떨어졌기 때문이었어. 천운으로 어떤 뼈도 부러지지 않았지만 문제는 머리에 받은 충격이었어. 의식이 없던 열흘 동안 나는 무연고 환자로 분류돼 인근 종합병원에 입원해 있었어. 마침내 잠시 의식이 돌아왔을 때 간호사가 이름을 물어서 내가 대답했다는데 그 기억은 전혀 나지 않아. 기억하는 건 얼핏 정신이 들었을 때 오촌 조카 언니가 새빨개진 눈으로 머리맡에 앉아 있었던 거야. 다시 의식을 잃었다가 눈을 뜨자 이번엔 같은 자리에 엄마가 있었어. 어두운 병실에 취침등만 켜져 있었는데 어둠 속에서 새까맣게 눈을 빛내면서 엄마가 내 눈을 들여다봤어. 인선아 하고 엄마는 나를 불렀어. 대답해보라. 나 알아보크냐. 내가 응 하고 대답했을 때 엄마는 울지도 나를 나무라지도 소리쳐서 간호사를 부르지도 않았어. 대답 대신 두서없이 말하기 시작했지. 언제부턴지 모르게 내 손을 꽉 붙잡고서 여전히 새카맣게 눈을 빛내면서 내가 다친 걸 진작 알았다고 그때 엄마 말했어. 병원에서 연락 오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고. 내가 축대에서 떨어졌던 그 밤에 꿈을 꿨다고 했어. 5살 모습으로 내가 눈밭에 앉아 있었는데 내 뺨에 내려앉은 눈이 이상하게 녹지를 않더래. 꿈속에서 엄마 몸이 덜덜 떨릴 만큼 그게 무서웠대. 따뜻한 애기 얼굴에 왜 눈이 안 녹고 그대로 있나.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내가 인선의 어머니를 직접 만나보기 전이었다. 그 후 10년이 흘러 인선이 제주로 내려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당시 내가 다니던 직장에서 마침 제주로 짧은 연수를 갔다. 어렵게 저녁 일정을 빼서 택시를 불러 인선의 집을 찾았을 때 치매 초기라고 들었던 그녀의 어머니가 예상 밖으로 깔끔하고 차분한 노인이어서 나는 놀랐다. 인선과 달리 자그마한 키에 이목구비가 오밀조밀하고 음성이 고와 마치 아직 소녀인 채로 늙은 사람 같았다. 잘 놀다 가세요. 내 손을 가만히 잡고 인사하는 그를 뒤로 하고 방을 나왔을 때 인선을 만났다. 인선은 말했다. 낯선 사람을 만나면 긴장을 하는지 정신이 또렷해지셔. 워낙에 패기치는 걸 싫어하는 성정이라 그런가 봐. 대신 나한테는 울기도 하고 짜증도 내고 어리광을 많이 부리셔. 내가 언니라고 생각할 때가 많거든. 다음 날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으며 나는 오래전 겨울에 들었던 인선의 가출 이야기를 떠올렸고 이상하게도 그 어머니만큼이나 인선이 안쓰럽게 느껴졌었다. 만 17살 아이가 얼마나 자신이 믿고 세상이 싫었으면 저렇게 조그만 사람을 미워했을까.
실톱을 깔고 잔다고, 악몽을 꾸며 이를 갈고 눈물을 흘린다고, 음성이 작고 어깨가 공처럼 굽었다고. 국수집을 나와 우리는 말없이 걸었다. 인선의 순 많은 단발머리에 소슬이 눈이 쌓였다. 아마 내 머리에도 그만큼 쌓였을 것이다. 길모퉁이를 돌 때마다 인적 없는 하얀 거리가 커다란 그림책처럼 펼쳐졌다. 우리 발이 눈을 밟는 소리, 파카에 소매 스치는 소리, 멀리 있는 가게에서 셔터 내리는 소리가 정적 속에 또렷했다. 우리 입과 코에서 흰 김이 흘러나왔다. 눈송이들이 콧잔등과 입술에 내려앉았다. 우리는 따뜻한 얼굴을 가졌으므로 그 눈송이들은 곧 녹았고 그 젖은 자리 위로 다시 새로운 눈송이가 선득하게 내려앉았다.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 두 사람 모두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 마치 연인들이 짧은 이별을 미루기 위해 우회로를 택하듯 계속해서 지하철역 반대 방향으로 걸으며 모퉁이를 돌 때마다 다음 페이지를 넘기듯 펼쳐지는 고요한 횡단보도를 건너며 나는 기다렸다. 침묵을 깨고 인선이 다음 이야기를 들려주기를. 내가 퇴원해서 함께 제주 집으로 돌아간 밤에 엄마는 한 번 더 그 눈송이 이야기를 했어. 이번에 그 꿈 이야기가 아니라 그 꿈이 기원한 생시 이야기를. 아직 회복도 안 된 나에게 또다시 도망갈 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밤새 곁에 누워서 내 손목을 잡고 잠결에 놓았다가도 흠칫 놀라 다시 꽉 붙잡으면서 엄마가 어렸을 때 군경이 마을 사람들을 모두 죽였는데 그때 국민학교 졸업반이던 엄마랑 17살 이모만 당숙네 집에 심부름을 가 있어서 그 일을 피했다고 엄마는 말했어. 다음날 소식을 들은 자매 둘이 마을로 돌아와 오후 내내 국민학교 운동장을 헤매 다녔대. 아버지와 어머니, 오빠와 8살 여동생 시즌을 찾으려고 여기저기 포개지고 쓰러진 사람들을 확인하는데 간밤부터 내린 눈이 얼굴마다 얇게 덮여서 얼어 있었대. 눈 때문에 얼굴을 알아볼 수 없으니까 이모가 차마 맨손으론 못하고 손수건으로 일일이 눈속인을 닦아내 확인을 했대. 내가 닦을 테니까 너는 잘 봐 라고 이모가 말했다고 했어. 죽은 얼굴을 만지는 걸 동생한테 시키지 않으려고 그랬을 텐데 잘 보라는 그 말이 이상하게 무서워서 엄마는 이모 소매자락을 붙잡고 질끈 눈을 감고서 매달리다시피 걸었대. 보라고, 네가 잘 보고 얘기해 주라고 이모가 말할 때마다 눈을 뜨고 억지로 봤대. 그날 똑똑히 알았다는 거야. 죽으면 사람의 몸이 차가워진다는 걸, 맨뺨에 눈이 쌓이고 피 어린 살얼음이 낀다는 걸. 전부터 관심을 가졌던 다큐 영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인선이 시작한 건 그 이듬해부터였다. 그 눈 내리던 밤 그녀가 나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준 것이 아마 앞으로 할 작업의 밑그림을 그즈음 그리고 있었기 때문일 거라고 후에 나는 짐작했었다. 끝없이 펼쳐지던 하얀 페이지들을 한 장씩 도로 접어가듯 이제 우리는 왔던 길을 되짚어
지하철역 쪽으로 걷고 있었다. 부리가 젖은 운동화 속 발가락들이 시렸다. 파카 호주머니에 찔러 넣은 주먹들이 딱딱하게 얼었다. 머리에 더 눈이 쌓여 이제 마치 흰 털실로 쓴 모자를 쓴 것처럼 보이는 인선이 입을 벌려 말할 때마다 반투명한 불꽃 같은 입김이 흘러나와 어둠 속에 번졌다. 그때까지 난 전혀 몰랐어. 외조 부모님이 안 계시고 친척이 큰 이모 식구들 뿐인 게 그저 유난히 엄마 형제가 적은 거라고 생각했지. 아마 나 말고도 많은 아이들이 그랬을 거야. 그때도 지금도 어른들은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니까. 그날 밤 엄마가 나에게 그 이야기를 한 건 뭐랄까, 어떤 열기에 사로잡혔기 때문인 것 같아. 아니, 냉기라고 하는 게 맞을지도 몰라. 엄만 추운 사람처럼 계속해서 턱을 떨고 있었으니까. 뼛속까지 잘 안다고 생각했던 조용하고 슬픈 할머니 모습이 아니어서 나는 혼란스러웠어. 그 순간 엄마를 다른 사람으로 만든 게 처음으로 딸에게 들려주는 수십 년 전의 일인지 최근에 딸을 잃을 뻔한 사고의 충격인지 분명하지 않았어. 수년 전 그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어. 어린 자매가 가족들의 시신을 찾아내 장사를 치른 과정에 대해서도 그 어떤 끈기와 행운으로 살아남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았어. 오직 그 눈에 대해서만 말했을 뿐이야. 수십 년 전 생시에 보았고 얼마 전 꿈에도 보았던 녹지 않는 그 눈송이들의 인과관계가 당신의 인생을 꿰뚫는 가장 무서운 논리이기라도 한 것처럼. 계속해서 엄마는 말했어. 내가 눈만 오민 내가 그 생각이 남져. 생각을 안 하젠 해도 자꾸만 생각이 남서 헌디 너가 그날 밤 꿈에 구추룩 얼굴에 눈이 희영하게 묻었으에 내가 새벽에 눈을 뜨자마자 이 애기가 죽었구나 생각을 했쥬. 허이고 나는 너가 죽은 줄만 알아 그네.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이 온전히 편해진 건 아니었다고 그때 인선은 말했다. 그 후로도 여전히 복잡했고 어떤 점에선 오히려 더 혼란스러웠다고. 하지만 잠시도 견디기 어렵던 미움은 그날 밤 거짓말처럼 사라졌으므로 이제는 알 수 없다고 했다. 명치에 걸려 그토록 이글이글 타던 불덩이가 무엇을 향한 것이었는지. 그 후론 엄만 다시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는데 이야기는커녕 내색조차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눈이 내리면 생각나. 내가 직접 본 것도 아닌데 그 학교 운동장을 저녁까지 헤매 다녔다는 여자애가 17살 먹은 언니가 어른인 줄 알고 그 소매자락에 눈을 뜨지도 감지도 못하고 그 팔에 매달려 걸었다는 13살 아이가. 버스 앞 유리의 와이퍼가 끈질기게 움직이고 있지만 속수무책으로 달려드는 눈보라를 지워내지 못한다. 눈의 밀도가 높아질수록 버스의 속력이 잦아든다. 시야가 불분명한 전방을 주시하는 운전기사의 옆 얼굴에 긴장이 어려있다. 운전석 뒤에 앉은 관광객 남자도 초조한 듯 턱을 손으로 고인 채 버스 앞
버스 앞유리 너머를 바라보고 있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저 눈보라를 헤치고 걸어야 하는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눈을 제대로 뜨기도 어려운 바람 속에서 거의 감은 눈으로 한 걸음씩 내디뎌야 할 거다. 인선에게는 이런 눈이 익숙하겠지. 나는 생각한다. 내가 인선이라면 하고 이어서 생각한다. 그녀의 침착한 성격을, 어떤 일도 쉽게 체념하지 않는 끈질긴 기질을 생각한다. 그녀라면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할 거라고 짐작되는 일을 상상한다. 그녀가 나라면 랜턴을 살 것이다. 지선 버스가 바로 연결되지 않아 날이 완전히 저물어 버린다면 가로등 없는 들길을 걸어야 할 테니까. 장화와 부삽도 구할 것이다. 해안도로와 달리 중산간에는 아침부터 내린 폭설이 고스란히 쌓여 있을 테니까. 사실은 미친 짓이야 라고 나는 낮게 중얼거린다. 나는 인선이 아니고 이런 눈에 익숙하기는 커녕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이 눈보라를 뚫고 오늘 밤 그녀의 집으로 갈 만큼 그 새를 사랑하지 않는다. 마침내 버스가 피읍으로 들어서고 있는 것을 농협과 우체국의 간판들로 나는 짐작한다. 손을 뻗어 하차벨을 누르자 버스가 더 속력을 줄인다. 마치 약속한 듯 착창 밖의 바람도 잦아든 것처럼 보인다. 아니, 잦아든 것이 아니다. 거짓말처럼 어느새 멎어 있다. 태풍의 눈 속으로 갑자기 들어선 것 같다. 이제 오후 4시를 조금 넘겼는데 더 큰 폭설이 다가오기라도 하려는 듯 어둡다. 거리에 인적이 보이지 않는다. 눈 닿는 2차선 도로 어디에도 차량이 다니지 않는다. 움직이는 것은 믿을 수 없이 느리게 떨어지고 있는 한방 눈뿐이다. 허공을 가득 메운 눈송이들 사이로 선홍색 신호등이 켜진다. 버스가 횡단보도 앞에 멈춰선다. 젖은 아스팔트 위로 눈이 내려앉을 때마다 그것들은 잠시 망설이는 것처럼 보인다. 그럼 그래야지 라고 습관적으로 대화를 맺는 사람의 탄식하는 말투처럼 끝이 가까워질수록 정적을 닮아가는 음악의 종지부처럼 누군가의 어깨에 얹으려다 말고 조심스럽게 내려뜨린 손끝처럼 눈송이들은 검게 젖은 아스팔트 위로 내려앉았다가 이내 흔적 없이 사라진다.